저 같은 경우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물론 다행히 비트코인 오른 것보다 좀 더 올라갔고 저희들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저는 비트코인 주식을 먼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박이 볼 때는 비트코인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의 현상은 이제 우리가 분석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생각이 뭐 어떻든지 간에 이미 시장은 형성돼 있고 그렇죠. 투자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이제 사실 약간 좀 고민스러워요.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코인 보유자분들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부터는 알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제기를 받았던 게, 야, 이건 자산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주 통화하고 연결을 해놓은 뭐 1달러는 뭐 1 US 테더다. 그렇죠. 연동시켜줘.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은 이제 플랫폼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K에서 무슨 뭐 그 이상한 머니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개념으로 플랫폼 코인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토큰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1달러는 뭐 1 테더다. USD 테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는 테더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1달러인데. 가격이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서 뭐 하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이란 애들이 달러를 못 구하니까 차라리 그 테더를 구해갖고 국제시장에서 코인으로 이제 달러로 바꿔버리면 이런 이상한 짓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나중에는 코인을 이제 발행하면서 이제 코인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쉽게 발행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이 발행자들이 이제 AP죠. 이제 그 이 관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갖고 은행 같이 운용을 합니다. 운용사 같이. 그렇죠? 지급 준비금 딱 요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를 갖고 미국 국채 아니면은 뭐 부동산 뭐 기타 등등에 투자를 해갖고 나는 1테더에 1달러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받아갖고 수익을 하는 것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달러 니콜 1테더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에 백업이 되어 있는 자산들이 알고 보니까 다양한 금융자산, 실무자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운용만 잘하면은 청산 가치는 괜찮아요. 그 자체로 가치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해시레이트를 갖고서나 뭐 전력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뭐 전자적으로 막 이런 거보다는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은행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샀더니 얘들은 그거 갖고 자기 운용해갖고 이전 자기가 다 갖고 자기는 1달러 1테더만 보증해준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대부분 코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누구 사고 치신 분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 숨어 계신 분. 그런 분이 그걸 하다가 사실은 자산이 다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운용만 잘하고 이런 것만 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앞에 전제가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제죠. 그게 그러니까 이론대로 설계가 제대로 잘 돼 있고 맞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자가 제대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자가 정부도 아니고 맞아요. 개인이에요. 어떤 대중의 견제를 받는 오픈 상태 시스템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컨트롤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운영자 그 사람을 100% 신뢰를 하고 그 자산 시장을 맡겨야 되는 건데 그게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일반 국민도 믿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글로벌로 보면은 이제 코인의 성지가 한 두 곳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이고요. 하나는 이제 스위스란 말이에요. 스위스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코인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하면서 만드는 코인 회사들의 가장 큰 그 관심사가 뭐냐면은 매니저를 제대로 된 사람을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영국에 있던 매니저들이
대거 스위스로 옮겼어요. 아니, 매니저가 괜찮으면 뭐예요? 그 만든 오너가 또 어때? 오너는 걱정하지 마시고 매니저가 수익 잘 내면 되는 거지 뭐. 오너가 아니,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 아니, 그래서 이박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다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 네. 다만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진짜 이게 가치 있는 그 자산으로서 이게 운영이 되겠냐. 네. 뭐 거의 이제 금융기관 하나 돼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된다면? 네, 된다면. 그러니까 된다고 보시냐고. 저는 뭐 반반이죠.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워낙 많은 자산운용사라든지 이것을 맡아서 운용해줄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감안을 하는 거죠. 이미 그런 그렇죠. 운용의 시스템과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가 금융, 다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기관과 어떤 그렇죠. 그 회사의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당장 그 만약에 바이낸스 코인 있어요. BNB. 근데 그게 2차, 3차 해가지고 또 유동화 시켜가지고 하면 우리가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굉장한 악몽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3차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법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돼 있어도 돼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뭐 그 2007년인가요, 8년인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벌였을 때 그때 뭐 제도가 없어서 문제였나요? 제도가 아니라 그때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규제가 없었죠, 사실. 운영에 뭐 2차, 3차 이렇게 나름대로 촘촘하게 했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토큰은 사실은 이제 기초자산을 갖고 만드는 게 토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그 가치가 움직이는 걸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플랫폼 코인 정도쯤에서는 아마 이제 가치를 조금이라도 좀 끌어낼 수 있는 뭐 근거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후에 알트코인 중에서 특히 이제 또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겠다. 지금 거래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달려든 코인들은 조금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은 이게 금융권의 또 전문가, 아주 유명한 전문가인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처럼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말 자체도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화폐가 아닌데. 화폐가 아니죠. 네. 가상자산, 자산으로 가자. 막 이런 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두 가지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혼선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떤 교환 가치가 있다고 전제를 깔고 말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 토론이 앞으로 더 좀 가열차게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일단 뭐 투자하는데 너무 급급해 갖고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라든지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 코인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뭐 곧 사라질 거다. 만약에 거기서 필요한 게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 하나 정도는 그냥 사회의 어떤 그 암호화 그 뭐 보안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세요. 근데 정작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실물 비트코인 ETF 설정 이후에 AP 역할을 맡고 있어요. 유동자 그런 경우도 많죠 지금요. 실제 돈을 버는 거는 버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은 철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가상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은 이래. 근데 이미 시장은 형성돼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래 난 돈을 벌 거야. 네.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갈수록 지금 이제 코인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플랫폼 코인 쪽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SK 뭐 이렇게 뭐 쓰면은 뭐 기름도 그런 무슨 뭐 포인트 적립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막 자꾸 자체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플랫폼 코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에서 이제 플랫폼을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만약에 발행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같이 그거 같이죠. 얼마 전에 그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선언한 거 아니에요? 선언한 거 있고, 뭐 카카오는 이미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클레이톤이라는 그 가상 화폐를 또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을 이제 따르게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제한적이죠. 뭐 슈퍼마켓에서 쓸 수는 없지만은 뭐 그 안에서 쇼핑몰 자기네끼리의 플랫폼 내에서의 교환 가치로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가장 그걸 잘 만들어놓은 게 이제 BNB죠. 지금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테더
그다음에 BNB가 한 그게 시가 당근마켓에서도 거래될 수도 있겠네. 맞죠. 그렇게 있습니다. BNB를 쓰게 되면은 어차피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단 홍콩의 바이낸스고 두 번째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코인마켓, 뭐 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BNB 같은 경우는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해갖고 이거 갖다가 자기 수수료 내도 되고 자기 그 거래소에서 뭐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화된 그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가총액이 이제 4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면은 이제 갈수록 이제 코인이 기능을 찾으면서 이제 발전해 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넘어온 게 이제 토큰까지 넘어온 게 아니냐. 토큰은 뭐 딴 게 없거든요. 이것은 뭐 가치를 논할 언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초 자산이 있어야 이제 토큰이 발행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명확한 실물 자산 가치가 있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법만 이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기술만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토큰 시장이 그러니까 조각 투자라고 표현하죠, 한국말로. 조각 투자 시장이 발전하고 시스템화되면 될수록 코인 시장 쪽으로도 그렇게 전이가 돼가면서 점차 제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이 없어질 수가 있죠. 기능이 없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없어질 수 있고 이제 기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코인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교환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플랫폼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코인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면서 시장을 형성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큰 조각 투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맞물려 또 같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어차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면은 가상 거래소 한다고 그러면은 토큰하고 코인하고 다 같이 거래가 될 거예요. 그쪽에서는.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이 증권가 보면은 여의도 증권가 지금 뭐 그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려고. 그렇죠. 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아마 좀 많이 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이제 뭐 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걸로 돼 있었고 작년에 준비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잠깐 이제 뭐 도와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먼저 지금 공격적으로 항상 하는 증권사들이 먼저 지금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덩치가 크고 조금 이제 보수적인 회사들은 약간 지켜보면서 천천히 속도를 왜냐면은 앞에 하는 친구들 보고 자기들도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표분들 중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갖고 그런 분들은 전혀 또 손을 안 대는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이제 이제 증권사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조각 투자를 만들 수 있는 대상 증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기관이 됐든 개인 됐든 이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일단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채권이라든지 유동화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만들기 쉬운 것은 미술품이라든지 뭐 음악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건 만들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이 달려들 정도라고 보면은 아마 부동산 쪽 관련되어 있는 구조화 상품들 이런 것들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자 비트코인이 쏘아올린 지금 저 가상자산 시장이 레벨업이 되면서 이제 커지고 있는데, 자 내 투자 자산이 10이라고 했을 때 전체 투자 자산 비중이 10이라고 봤을 때 이박이 이제 자산가들에게 추천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이런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등등 가상자산의 투자 비중을 10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제가 말 잘못했다간 또 막 이상한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저는 딱 비트코인을 찍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와 관련돼 있는 가상자산 자산 시장이죠. 그 투자 대상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 시장에는 저는 10% 정도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나의 투자 전체 자산이 10이라고 봤을 때 1 정도의 비중을 여기다 둔다. 두죠. 근데 방법은 저는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이제 몇 개만 들게요. 뭐 항상 뭐 종목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제 유박이 이제 마지막에 종목 뭐냐고 자꾸 막 찔러대니까 종목 비슷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이제 편하게 유동화도 시켜야 되고 조금 더 음지보다는 양지에서 거래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물론 다행히 비트코인 오른 것보다 좀 더 올라갔고 저희들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저는 비트코인 주식을 먼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식을 많이 담는 ETF를 사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가장 많이 다는 데는 이제 우리 많이 아는 돈나무 누님의 누님이신가요? 그 누님이시겠죠? 돈나무 언니라고 우리 입장에서 누님이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돈나무 누님이 되겠죠. 누나 맞나? 이제 거기에 이제 아크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에다가 가상자산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가고 있어요. 저희 이제 그것들도 조금 이제 비트코인을 관련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변동성이 크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해지를 해서 되는 상품들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사고 팔아서 이제 수수료가 떨어지는 컨셉이고요. 거기보다는 비트팜즈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같이 차라리 채굴하는 회사들을 사라. 왜냐하면 일단 4월달 되면 이제 반감기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은 채굴 회사들의 그 수익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뭐랄까 우회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가면 리스크가 그렇죠. 커지니까 단 이제 내가 비트코인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제 경험상 비트코인을 직접 사드렸는데 우리 뭐 그 18짜리잖아요 비밀번호가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심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그렇죠. 널뛰기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비트코인 전체 발행 중 한 양 중에서 한 25%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까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못 찾으니까 그럼 누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도. 자, 그러니까 이박이 추천해주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완전히 빼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살짝 살짝 발을 담그되 직접적인 투자는 상당히 또 리스크가 크고 심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살짝 우회 전략으로 해가지고 넘들이 1차 전선에 있고 나는 1.5 내지는 2차 전선에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장은 거기가 더 좋아 보이고 만약에 뭐 한 장기로 뭐 한 4, 5년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직접 종목 한번 보셔갖고 유명한 종목들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4년 후에 이제 암호를 까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가끔씩. 끝으로 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막 화폐 자체를 비트코인으로 막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막 제일 앞서가 있는 건데 그런 글로벌 시장의 동향과 아까 뭐 한국은 좀 계속 보수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끝으로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일 조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양쪽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이 뭐랄까 약간 지방화돼 있는 국가들이요.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은 사실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통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사실 이제 코인에 대한 활성화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코인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 화폐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계속 커지고 있고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사실 처음에 한 재작년쯤에 이 코인을 갖다가 이제 국가 화폐로 하겠다, 연동시키겠다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만약에 다들 욕을 해서 저 제정신 아니냐. 근데 요즘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나라의 재정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또 아이러니예요. 물론 코인 가격 떨 때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널뛰기를 가죠. 그래서 요즘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정부가 너무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있죠.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이 이렇게 너무 땅덩이가 넓어갖고 러시아 저쪽 추운 데로 가면은 사실 통제가 안 돼요. 이런 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인이 중앙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앙 정부의 그 컨트롤이 아주 강한 국가들이요. 뭐 일단 뭐 당장 대놓고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은 싫어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제로 이제 뭐 CBDC를 만드는데 그건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라 아시고 이제 디지털 화폐죠. 얘기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스위스라든지 싱가포르 같이 아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를 아마 자기들이 새롭게 갖고 갈 수 있다. 그다음에 금융 허브를 하나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국가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환호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걸 갖고 활용해 갖고 국가의 어떤 금융 허브를 구축한 나라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개인들이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도 좀 대체해 갖고 쓸 수 있는 국가들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코인 시장이 글로벌로 보면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완화되는 수렴되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차별화돼 있지만 그쵸. 시간이 가면서 결국 수렴될 거다. 수렴될 글로벌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한국도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뭐 기존은 보수적으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시장의 동향에 수렴이 되어야 할 테고.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출렁이고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변수, 그다음에 투자 전략,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방향성까지 또 미래 전략까지 같이 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투자 대상 또 변수를 가지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런 자산 또 이런 투자 대상 뭐 분석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그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노의 투자자문 그 이완수 박사가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